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융합요가과 수업을 위한 자료를 계속 녹음해드리고 있는데요. 489페이지 불교 심리학 사전입니다. 489회 트라우마 PTSD예요. 자, 링크가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링크를 읽어드리는데요. 링크는 업, 연기, EMDR, 세대 간의 소통, 신체 심리학, 슬픔 치료, 영적 위기, 자기 성장, 이게 이제 나왔어요. 왜 그런지 한번 쭉 볼게요. 일반적으로 트라우마라는 말로 알려져 있으나 일본어에서는 격렬한 충격에 의해 피부와 막 조직이 상해를 입어 상처가 남는다. 격렬한 충격에 의해 피부와 막 조직이 상해를 입어 상처가 남는다.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온 건요. 원래 여기에서는 지금 이게 빠져 있는데요. 맨 처음에 트라우마는 신체적인 그 상처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심리적으로 바꾸기 시작한 게 1차 대전, 그리고 2차 대전이고요. 그걸 이제 프로이드가 이거를 정신적인 거로 봐야 된다. 신체적인 상해로만 봐서는 안 된다 하고 옮겨온 거고요. 1차 대전 때 그 전쟁에서 사고를 입은 사람들이 왔을 때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그리고 계속 그 정신적인 그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보면서 그것을 이게 이제 총기 사건과 연결되면서 생명을 죽인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그 트라우마라고 처음에 이름을 붙이질 않고요. 전쟁 트라우마라고 얘기들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역사가 이어지면서 아마 이 일본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본 위주로만 말씀을 하셔서 앞에 그 트라우마에 대한 그 어부터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신체 의학적 현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심적 외상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심리적 외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신체적 외상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심적 외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몸과 마음을 나누어서 외상은 외상인데 몸이냐 마음이냐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이것은 원래 그리스어로 관통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무언가 큰일이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침입해 온다는 문맥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개념은 프로이드 1856년에서 1939년 프로이드가 히스테리를 성적 외상 체험과 관련지어 생각한 것에서 심리학의 영역으로 도입되기 시작한다. 그 프로이드 자신도 이 히스테리 성적 외상론을 포기하는 등 심적 외상이 사람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과 방법에 대한 사고 방식을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신분석의 관심 자체도 볼비 1907년에서 1990년까지 최근이죠. 볼비는 모성의 박탈증후군, 모성의 박탈증후군은 어떻게 보면 애착심리와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위니캇의 침습, 비혼의 연결의 공격이라는 개념으로 넓혀졌다.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애착 이론과도 연결이 되고 침습과도 연결되고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딱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인 그런 공격 개념까지도 이게 확대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심적 외상은 사람이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히거나 그 위협을 심각하게 체험하는 것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과 위해를 미치는 것을 목격하는 것, 이게 이래서 전쟁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심각하게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한 체험에 의해서 심신의 특유한 반응, 그래서 그 전쟁의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1차, 2차 대전에서 전쟁했을 때 그 뭐 이렇게 딸깍하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란다든지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나서 많은 나의 동료들이 그 기관총으로 사살당했다. 그러면 문 열리는 소리만으로도 이미 기관총이 연상되고 기관총의 연상으로 인해서 다른 동료가 죽은 게 연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신이 특유하게 반응하겠죠.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났다거나 몸소리를 친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반응들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에 이게 아주 조금 부분 겹치는데요. 안구 운동에서 이거를 심리적인 것들을 정화시킨다. 이게 아주 미세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신의 특유한 반응을 오히려 만들어서 심리적으로 거기에 그냥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체험 증상, 회피 증상, 과각성 증상. 그러니까 재체험 증상이라는 건 그렇게 아주 안 좋은 상황. 내 동료가 지금 내 눈앞에서 갑자기 옆에서 밥을 먹다가 죽기도 하고, 우리 6.25 때 뭐 이렇게 전쟁통에 막 피난을 갔는데 부산이나 이런 데서 막 밥을 같이 먹다가 그냥 폭탄이 터져서 그 초가집을 그냥 터트려서 옆에서 사람이 죽어서 머리통이 굴러다녀도 죽을 먹었대요. 그래야지 사니까요. 그러면 그건 트라우마로 남겠죠. 그러면 이게 재체험 증상이라는 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재체험을 한다는 게 좋은 체험이 아니고요. 그냥 그게 다시 막 이렇게 환각처럼 드러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 체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에서는 그렇게 반응하겠죠. 그러면 과각성이라고 하는 건 꼭 과각성이 아니라 막 놀란다 이게 아니라 재체험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놀랄 상황이 아닌데 과각성 상태처럼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회피할 수밖에 없겠죠. 놀라면 이렇게 회피하게 되고요. 내가 그 괴로웠던 상황을 자꾸 재체험할 수 있는 비슷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회피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그 이유가 과각성되기 때문에. 과각성이라는 건 현실을 보지 못하고 현실의 과거의 기억을 덮어서 보기 때문에 과각성된 상태죠. 그래서 이거는 여실직연하게 바라보게 되면 사라지게 되겠죠. 그냥 그때 전쟁에서의 그 상황과 괴로운 상황은 지나갔어. 그리고 지금은 그게 아니야 라고 인지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람이면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깨달아도 그거는 남아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넘어가는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성폭행을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성폭행범은 못된 정도가 아니라 악의적이다. 그건 악마다 그냥. 그리고 그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기억에서요. 또는 어른이 돼서도요. 근데 그러면 과각성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그걸 지울 수 있는 건 나의 의지. 분명히 지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불빛을 회피하는 그 어려운 상태에서 내가 그 성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그 불빛을 보는 게 어려워서 회피하는 그런 한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었었는데요. 불빛만 보고 뭐 저렇게까지 괴로워, 이게 이제 과각성이거든요. 근데 여실직연하게 보면 이미 그건 지나간 거고 나는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고, 이미 그는 여실직연하게 보면 그는 그의 죄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어렵게 살 거고 괴롭게 사는 거고,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거를 보는 게 여실직연하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트라우마도 지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트라우마라고 하시면 안 돼요. 몇 번 반복하고 나서 나 그거 싫어, 나 그거 귀찮아, 나 그거 트라우마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은 화낼 거예요 아마. 진짜 트라우마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을 겪으면서 그것이 삶에서 다시 각성되는 게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정확한 단어를 쓰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우울증도 연결이 돼요. 우울증인지 우울감인지 아니면 우울한 느낌이 좀 온 건지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이거는 예를 들면 심리학자고 명상상담 심리고 요가 선생님인데 당신은 우울증이에요 이렇게 진단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에 빠진다 그러겠죠. 그래서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그러한 상태에 초점을 맞춘 약물 치료, 이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EMDR, 그러니까 안구 운동을 통해서 정신을 고요하게 한다거나 계통적 감작, 그래서 이거를 감각에서 약간 이렇게 멀어지게 해서 이런 대중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따뜻해요. 이게 그러니까 심리학이 따뜻한 이유예요. 타인의 그 지울 수 없는 심리적인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워보자 하는 게 이 심리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493페이지, 493페이지에 보면 안구 운동에 의한 탈감작과 재처리 해서 이거를 트라우마를 어떻게 지우고 이걸 재처리할 거에 대해서 다음 장에 바로 나오니까 이걸 보셔도 좋을 거예요. 한편 정신분석적 심리치료에서는 트라우마를 입은 그 사람에 주목하며 증상에 초점을 둔 치료는 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증상에 초점을 둔 치료를 행하지 않는다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건 증상에 초점을 두게 되면 예를 들면 성폭행을 당했다. 예를 들면 전쟁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그걸 다시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그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외적으로 신체적으로 일어나는 긴장감이라든지 트라우마가 나타났을 때 어떤 고통스러운 걸 긴장을 풀어준다든지 또는 너무 이렇게 버티지 못하고 빨리 지친다거나 이럴 때는 어떤 강인한 힘을 길러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제 천천히 찾아 들어가겠죠. 이는 트라우마에 의한 충격을 개개인의 경험에 대한 의미로 이해하자는 것이다. 그죠? 개개인의 차이가 많죠. 그래서 트라우마를 지우는 요가라는 걸 내가 창시했다 하는 미국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트라우마 요가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지울 것인가 하는 것을 몸의 움직임으로 하는데 그냥 요가를 하시되 인지를 잘 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좋은 건 또 뭐가 있냐면 아, 트라우마가 이 요가를 하면 지워지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만든 것 중에 좋은 면은 뭐냐면 어려운 동작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의자나 이런 데 앉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그런 심리 상태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요가 정도의 효과가 있고 트라우마를 지울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어야 하는 걸 초기에, 제일 초기에 그때 좀 도움을 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트라우마를 지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체적인 움직임밖에 없어요. 세포의 움직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는 유아기 이래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유아기의 체험과 개인의 성장 이력이 트라우마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영향을 끼친다는 트라우마에 선행하는 내적 배치를 중시하는 치료가 우선된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다른 의도를 볼 수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 나간 분들은 성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또는 전쟁을 겪었다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나 나이가 들어서도 어려운 상황에 겪었다. 생명을 위협받을 만큼요. 그러면 트라우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꼭 유아기가 아니어도요. 그래서 만약 개인이 트라우마의 체험을 봉인해 버렸다면 아까 그 말씀드린 분처럼 그냥 피해 버리는 거죠. 봉인해 버렸다면 일견 치유된 것처럼 보였다고 할지라도 그 개인의 무의식에 남아서 의식적으로는 자각하지 못한 채 자신의 마음의 형태를 왜곡해버리거나 다음 세대에 전달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트라우마는 덮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갑자기 직선을 향해서 그 트라우마를 지우겠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손을 닿게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주변에서 기다려주면서 돌면서 도움을 청할 때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 도움을 청하면 도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릴 때 학대받은 체험에 대해서 분노와 슬픔을 품으면서도 그것을 표현하고 그 체험을 상세하게 말할 수 있는 부모는 그 체험을 부인하거나 잊어버린 부모와 비교해서 자신의 아이를 학대하는 일이 적어지게 된다.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여실직연하게요. 또한 트라우마는 개인이 품고 있는 기본적인 신뢰를 뒤흔든다는 의미로 상실을 동반하는 체험이기도 하며 여기에는 애도 작업, 무닝 워크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애도 작업이라는 건 이게 상실했다는 게 기본이 돼요. 트라우마는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상실, 아는 사람에 대한 상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상실,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쉬지 못할 만큼의 그렇게 큰 사랑이 떠나간 것, 그게 물건이건 관계건 사람이건 그런 상실을 같이 동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애도 작업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이게 연민과도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애도 작업을 제안함으로 인해서 외상 체험에 대한 원한, 고집, 그리고 이를 도착적으로 사용함은 그 개인이 성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신분석적 심리치료는 이러한 상실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불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이름을 붙여서 상실한 대상이 내적 세계에 다시 자리 잡는 제3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그러니까 제3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상실의 대상이 그냥 들어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잘 자리 잡으면 상처가 치료되는 거고요. 잘못 자리 잡으면 아들이 죽었다 이러면 아들이 죽은 방에 들어가서 엄마가 우리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그림자처럼 보고 얘기하고 울고 이런 공간이 마음에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처리되면 그게 이제 상실이 채워지기 때문에 사랑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무관하지만 이 제3의 공간이 잘못 처리되면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전문가의 손길이 꼭 필요하겠죠. 정신분석적 심리치료에서는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치료와 한 개인으로서의 개인 성장을 지지하는 접근적 치료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아는 그 박선희 씨라는 분이 이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특히 가족 치료에 대해서 이거 책들도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기보다는 함께 이렇게 트라우마 치료라는 건 가족 단위로라든지 아니면은 그 속해 있는 그룹 단위라든지 같이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같이 한다는 건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훅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유를 두고 공간을 두고 서로가 잘 움직일 수 있게 그 트라우마 상처가 치료될 수 있게 믿어주고 옆에서 이렇게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을 주고 인내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로는 트라우마라고 하지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아마 괴롭고 답답할 거예요.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요. 근데 그걸 다 이해해야 되겠죠. 이러한 사고방식은 최근에는 트라우마 후에 오히려 성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미로 심적 외상 후 성장 해서 PTG 심적 외상 후 성장이라는 걸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래서 이게 포스트구나. 포스트에서 이게 아주 성장할 때 괴로운 상태, 아주 힘들다, 내가 정말 괴롭다 하는 상태를 겪고 나면 그 다음엔 오히려 성장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심리치료에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신의 지금의 고통은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계단입니다. 라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초기에는 이런 말 하시는 것도 위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황이 됐을 때 적합한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믿음을 준다거나 이게 성장통이구나 하고 믿음을 주면서 옆에서 도울 수 있다면 트라우마를 지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죽음에 대한 태도의 변화나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삶에 대한 감사함의 마음, 생활 방식의 변화, 새로운 일에 대한 관심, 그 개인 내면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이라는 측면에 주목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면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삶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기도 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새로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무엇인가 시도하려고 할 텐데 트라우마를 지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을 해야 돼 하고 막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내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이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한편 같은 애도 작업이라도 배우자, 아이, 가족 등 가까운 존재와 사별을 체험하여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이 그 슬픔에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마음의 작업에 대해서 특별히 슬픔 치료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애도 작업이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슬픔 치료라고 나누면 조금 더 섬세하게 볼 수 있는 면은 있겠네요. 이것은 개인이 체험한 슬픔을 표출하고 슬픔을 통한 치유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그 가정이 왜곡되거나 슬픔이 억압되면, 그러니까 억압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체험하고 있는 슬픔은 한층 더 그 사람을 상처 입히게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적 접근에 관해서 최근의 조사와 연구에 의하면 PTSD라고 진단을 받은 사춘기 청년을 치료하는 데 유효하다고 여겨지는 지속적 노출법에 대한 통제군으로 정신분석적 심리치료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심리 역동적인 접근에 대하여 친화적이지 않은 연구자 그룹이 행했던 것이지만 그 결과는 어느 쪽 치료도 PTSD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이것은 정신분석적 심리치료사들에게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더구나 영국에서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보건 서비스가 있으며 공적 의료기관과 봉사적 서비스 등을 통해 다른 의료 서비스와 함께 무료로,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트라우마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무료로 제공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도 외국에서 난민 또는 이민으로 영국에 건너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신분석적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난민 치유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아이다 알라 야리안이 편찬한 책에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이 도움이 된다고 이제 이분은 권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본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정적으로 본다거나 애도 작업, 슬픔 작업, 이분의 이제 핵심적인 거는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통적인 건 이게 심적 외상이다. 그러니까 마치 교통사고가 났을 때 몸이 다친 것처럼 마음도 다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외상이다. 그러니까 외상이니까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기다려주는, 한 발짝 멀리서 바라보면서 마치 의사처럼 그거를 함께 치료해 준다. 근데 이때 정말 중요한 건 환자가 그걸 믿어야지만 이 트라우마는 지워질 수가 있다 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과정을 겪었을 때 성장통이다 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TSD와 PTG는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함께 보면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게 어디부터 시작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 상황에서 이런 개념들이 신체적인 것에서 심리적인 거로 넘어왔다, 이런 개념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연구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다는 건 그만큼 도울 면이 많고요. 보는 시각이 다각적이라 내 이론만 맞다, 내가 본 트라우마 책만 맞고 내가 본 그 가르침을 받은 선생님의 이론만 맞다고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점점 더 이 트라우마에 대한 이론이나 그에 대한 그 해석 방법이나 또는 치료 방법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가장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움직임, 신체적인 움직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요가 선생님들은 많은 분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신체적인 움직임에서부터 이해해서 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제가 그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어깨가 왜꼬아져 있거나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또는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건 심리적인 그 비정상적인 상태죠. 그 비정상적인 상태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트라우마라는 게 지워지지 않은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상할 때 깨달은 분들이 바로 앉아야 된다 하는 데는 많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요가 선생님들은 트라우마를 잘 이해해서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면 더 바른 자세를 더 부담 없이 상대방이 심리적인 부분에 다침 없이 잘 움직일 수 있을지를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대학원 수업에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배웠는데 당신의 몸 상태가 지금 그런 건 심리적인 트라우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는 내용은 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더 그분은 더 깊은 상처로 들어가고 나는 그 악업을 쌓게 되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무지는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에 해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좀 더 지혜롭게 한 발 멀리서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려주고 조금씩 시도하면서 그것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